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의 수다 로맨틱 시리즈 두 번째, 지난 5월 2일날 개봉했죠. 마리옹 코티아르가 주연한 러스트 앤 본, 이 영화를 한번 수다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다 떨어보기 전에 다시 한번 공지를 짧게 한번 해보죠. 저희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 좀 많이 찾아와 주시고, 저희 블로그에 5월달에 본 영화들을 댓글로 다루실 수 있는 페이지를 마련했습니다. 청취자분들 뿐만 아니라 블로그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 다 부담 없이 자유롭게 자신이 5월달에 본 영화들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어떤 영화를 보았는지 한번 뒤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제 그 댓글들을 보고 그 영화를 찾아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서로 추천하고 권하고 그러한 마당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자, 저희 블로그는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한글로 치셔도 되고, 또 영어 포함되게 치셔도 됩니다.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치시면 저희 블로그 나올 테니까요. 그게 더 편합니다. 검색하시기가. 자, 오늘 영화 말이죠. 강신의 수다가 원래 이렇게 좀 사랑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저번 방송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날 개봉했고요. 러스트 앤 본이라는 영화입니다. 2012년에 사실은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화제가 된 작품입니다. 사실은 그 감독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고요. 각종 영화제에서 노미네이트를 많이 했던 그런 영화고요. 수상한 거는 몇 개 있긴 한데 이렇게 대중적으로 한국에서 알만한 그러한 영화제는 아니고요. 자, 러스트 앤 본, 이게 영어인데요. 사실은 이 제목 자체에 뜻이 있는데 번역을 하면 이게 녹과 뼈거든요. 러스트가 녹슬다 그런 거고, 본이 이제 뼈잖아요. 주먹을 한 대 맞았을 때 입속에 그 살이 터져서 나온 그 피의 맛을 녹과 뼈의 맛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네요. 서양 쪽의 그런 표현인가 봐요. 관용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원작이 있습니다. 소설인데요. 캐나다 작가 크레이그 데이비슨이 쓴 단편집 제목 자체가 러스트 앤 본이고요. 그 단편집 안에 러스트 앤 본이라는 단편이 있고 로켓 라이드라는 단편이 있는데, 이 두 단편을 합쳐서 각색을 한 영화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러스트 앤 본입니다. 이 단편집을 생일 선물로 받았다고 하네요. 감독이 생일 선물을 받아서 인상적으로 읽고 이걸 영화화하기로 마음 먹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러스트 앤 본과 그 단편 로켓 라이드 두 단편의 주인공이 모두 남자인데, 로켓 라이드에 있는 그런 주인공만 여자로 바꾼 게 바로 오늘 영화 러스트 앤 본의 그 마리앙 코티아르 역할입니다. 어렵네요. 이 프랑스 영화잖아요. 프랑스 영화 자주 접하십니까? 저는 프랑스 영화를 제 인생에서 5번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그거 한번 봤죠. 그 부자 상위 1%인가? 그 부자랑 노숙자 그 흑인 남자 배우랑 우정 나눈 거 있잖아요. 그것도 프랑스 영화였는데 그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제목이 뭔지를 떠오르지가 않네요. 프랑스 영화가 이렇게 유럽 영화 자체를 한국에서 대중들이 접할 기회가 없고, 그리고 조금 그 인식이 좀 있잖아요.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 유럽 영화 하면 좀 재미가 없고 고루하고 예술적으로만 이렇게 자꾸 가려고 하고 말이죠.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찾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 영화 하면 일본 영화의 어떤 특징이 있고, 또 헐리우드 영화라면 또 헐리우드의 특징이 있잖아요. 유럽이라고 하면 또 유럽의 특징이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오늘 영화 러스트 앤 본은 그러한 특징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편견의 틀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유럽 영화라고 해서 이렇게 좀 주저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감독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강신의 수다가 요즘 밀고 있는 로맨틱 시리즈의 영화들이 다 되게 외국 영화들밖에 없네요. 조금 분량을 할애해서 작품 자체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감독은 자크 오디아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천재 각본가인가봐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분도 각본가로 먼저 시작을 했고, 팜플렛에 이렇게 써있네요. 한 20년 정도 활동을 했지만 많은 작품을 만든 건 아닙니다. 평론가 이동진 씨의 말을 좀 빌려오면 이분의 어떤 작품 성향이라 해야 되나? 연출 성향은 그 두 세계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물을 그려왔다고 하고요. 범죄 세계와 하층민의 세계를 다루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딱히 무슨 뭐 사회적인 시선, 뭐 어떤 이념적인 혹은 계몽적인 뭐 그러한 걸로 영화를 만들지는 않았고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느낌,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을 가보는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영화 속 세계에 대해서 정통하지가 않대요. 능통한 것도 아니고 잘 모른다는 거죠. 잘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이 직접 그 세계로 한번 탐험을 해보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몸으로 부대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그래요. 작품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작품 목록을 한번 읽어드리죠. 94년도에 장편 데뷔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추락하는지 보라. 96년에 위선전 영웅, 2001년도에 내 마음을 읽어봐, 2005년도에 내 심장이 건너뛴 박동, 뭐야? 2009년제 예언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62회 칸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예언자. 이 영화가 굉장히 어둡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깜빵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남자들만의 이야기고, 굉장히 좀 분위기 자체가 좀 어둡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영화에 대한 반동으로, 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조금 밝은 사랑 이야기 해보자 해서, 러스트 앤 본을 만들게 되었다고 또 합니다. 사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건 이 예언자라는 영화. 그러니까 이번 러스트 앤 본의 바로 전작이죠. 자, 남자 주인공은 마티아스 쇼에나이츠. 강인한 이미지와 강인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분은 그렇게 크게 유명하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고 정보도 그렇게 딱히 구할 수가 없어서요. 대신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영화에서는 이분 분량이 사실 많아요. 분량이 많고 사실상 이 영화에서 스토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은 마리옹 코티아르. 너무 이쁘게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매력적으로 나오고, 이쁜 건 둘째 치고, 연기가, 그 섬세한 연기가 너무 잘 나왔어요, 이 영화에서. 이쁜 데다가 연기까지 잘하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 배우의 연기를 보기 위해서라도 이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남자 주인공이 영화에서 스토리의 중심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여자 주인공은 이 영화에 어떤 생동감을 부여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떤 감성적인 부분, 아니면 공감되는 부분을 부여합니다. 이 남자 주인공 자체가 이 역할이 굉장히 좀 터프하고 직선적인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좀 무뚝뚝하다고 해야 되나?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성적인 부분과 공감할 수 있는,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 여자 주인공 쪽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앙 코티아르 한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한번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75년생이고 릭 베송 감독의 택시 시리즈의 3편까지 출연을 했다고 하네요.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2003년도에 팀 버튼 감독의 빅피쉬에 출연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할리우드 데뷔를 했고요. 같은 연도에 러브 미 이프 유 데어, 로코물인데, 로맨틱 코미디물인데 이걸로 아주 사랑스럽게 나왔다고 하네요.
2004년도에 장피에로 주네 감독의 인게이지먼트, 이 멜로물 이 영화를 통해서 세자르 영화제 최우수 여우 조연상을 탔고요. 사실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2007년도에 라비앙 로즈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탔어요. 근데 이 영화를 잘 생소하시잖아요. 라비앙 로즈. 근데 이 영화에 나온 음악이 인셉션에 인용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음악으로 나오고, 이 음악 들어보시면 무슨 음악인지 아실 건데요. 짧게만 한번 틀어드리자면 지금 나오고 있는 배경으로 깔리고 있는 이 음악이죠. 네, 전부 다 음악을 소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 음악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에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쓰잖아요. 제가 이걸 얼핏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라비앙 로즈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아주 감명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과 이 라비앙 로즈에서 주연을 맡았던 마리온 코티야르를 캐스팅한 거죠. 자신의 다음 작품에 쓰게 된 겁니다. 2010년도에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셉션에서 그 디카프리오 아내 역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넋이 나간 그런 역할을 굉장히 좀 이쁘게 잘했죠. 저도 사실은 이 영화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인셉션에서 이 배우를 처음 알게 됐고요. 2012년도에 다시 한번 이 감독과 작품을 하는데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다크나이트 라이즈 NG 코너에서 비판을 했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런 배역이었지만 거기서도 굉장히 이쁘게 나오죠. 분량은 좀 적긴 했죠. 자, 줄거리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5살 아들을 떠맡게 된 남자 주인공 알리가 힘들게 누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얹혀 살게 되죠. 그 남자 주인공 알리가 일자리를 찾다가 나이트클럽 경호, 속된 말로 기도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 취객과 싸우고 있는 여자 주인공 스테파니를 만나게 되고요. 그 여자 주인공을 집에 데려다 주고 전화번호까지 남기게 되고, 근데 그 여자 주인공 스테파니는 고래 있잖아요. 범고래 조련사인데 상당히 매력적인 외모와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범고래 쇼 도중에 동물원인가요? 같은 쇼가 있잖아요. 그런 돌고래 쇼 같은 거. 범고래 쇼 도중에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면서 두 다리를 잃게 됩니다. 더 시리에 빠진 여자 주인공이 무언가에 홀린 듯 남자 주인공 알리에게 전화를 걸면서 이제 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자, 이 영화는 남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영화가 아니라요. 어떤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반적인 로맨틱 영화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 얘기 나오고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울고 다시 기뻐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시고 보게 된다면 약간 실망하실 겁니다.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정말 나락에 빠져있던 절망성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랑의 혹은 이 관계의 위대함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마냥 좀 말랑말랑한 느낌만은 아니에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 주인공 스테파니는 두 다리가 잘리잖아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은 아들하고 같이 누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열차를 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배고프다고 해요. 그 모습도 굉장히 처량한데 이 남자 주인공 알리가 그 열차 객실에 다른 승객들이 버리고 간 남은 음식들 이런 것들 다 모아와요. 열차 칸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 있고 처량한 그러한 가운데 있는 그런 두 사람이 말랑말랑한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뭐 사랑을 하고 뭐 잠자리를 갖고 한다고 해도 이게 말랑말랑한 얘기만을 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관객들도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무엇보다도 이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이쁘게 나오거든요. 미성년자 불가잖아요, 이 영화가. 확실한 미성년자 불가입니다. 네, 제가 이 영화는 동의할 수 있어요. 격렬한 배드신 이게 아니라 여자 주인공의 나체가 나와요. 몇 번이나 나오는데 야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지 간에 여자 주인공 외모도 이쁘고 몸매도 이쁜 그런 여자 주인공을 보기 위해서라도 남자 관객들이 보실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 관객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말랑말랑한 통속적인 그런 사랑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자기 자신도 변화되고 진짜 사랑이 이런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만들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이런 건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변화되고 사랑 때문에 쾌감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것에 대한 쾌감. 좀 뭐랄까요. 삶의 깊숙한 부분에서부터 뒤바뀌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그래서 여성 관객들도 아마 좋아하실 만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에서 어떤 감성적인 부분, 그다음에 관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그 여자 주인공 스테파니의 분량에서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마리안 코티아누가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섬세하게. 진짜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쁜데 연기까지 더 잘하니까 이거는 뭐 그냥 쑥 빠져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기라는 게 그냥 일상적인 연기뿐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절망 속에 빠지는 상태잖아요. 이 스테파니가. 거기서 헤쳐나오는, 그리고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좀 광폭의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남자 주인공하고 그 잠자리를 갖게 되거든요. 그 잠자리를 갖게 되기 전후에 어떤 그런 얼굴 표정, 그다음에 말투 이런 것들이 연기가 굉장히 좀 정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좀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배역에 관해서. 그리고 그 다리 수술을 이제 한 후에 절단한 후에 병실에서 이렇게 혼자 깨어나는 장면이 있어요. 텅 빈 병실에서 이렇게 혼자 깨어나가지고 자기 다리가 없어진 걸 알고 놀래잖아요. 두렵고 무섭잖아요. 굉장히. 오해라는 씬이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심파적으로 하지 않고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에서 절망 속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일어서는 감정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스토리 부분은 여자 주인공 쪽이 더 많은데 좀 이런 게 있어요. 남자 주인공하고 잠자리를 가진 후에 베란다에 나와서 그 범고래 쇼 할 때 그런 손짓이 있어요. 이렇게 범고래한테 명령하는 그런 손짓이 있는데 이걸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씬이 있습니다. 범고래 때문에 자신이 두 다리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범고래 쇼 손짓을 한다는 것, 그때 나오는 음악과 함께 이것은 점차 그 절망 속에서 다시 빠져나오고 있다 라는 걸 상징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여자 주인공이, 이거 굉장히 좀 인상적인 장면인데, 여자 주인공이 그 범고래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시 범고래가 이렇게 교감하는 씬이 있어요. 손 이렇게 탁탁 치니까 범고래가 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했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교감하는 씬이 있거든요. 굉장히 좀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완전하게 자신의 절망 속에서 치유가 되었다는 거겠죠. 이 영화는 그러한 치유 과정들을 일부러 막 아름답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일부러 막 사랑스럽게 꾸미지도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휠체어에 이렇게 오줌을 지린다거나 절단된 다리 그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좀 약간 다른 배역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남자 주인공이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그런 분량이 사실 적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적은데, 그 아들의 그 어머니가 사실 이 아들을 버린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또 상태가 안 좋고,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이 아들이 개를 키우는데 공허집에서 그 개집에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마음 둘 곳이 없고 뭔가 좀 불안한 정서를 그것이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평온을 누리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결말에 가면은 아버지하고 또 생뚱맞게 잘 지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감성적인 부분에서 여자 주인공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부분에 관객들은 많은 공감을 했을 것인데 결국에 결말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남자 주인공과 이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버지도,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도 자신의 그런 처지에서 회복되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또한 치유되는 그러한 모습을 감독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지점이 결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마치 그 남자의 주인공과 그 아들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조금 더 그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에게만 초점을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아들이 좀 그렇잖아요. 이 아들은 뭐가 됩니까? 아들이 사실 더 불쌍한데 그 부분에서는 약간 좀 실패한 것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개연성에서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전화를 건단 말이에요. 다리가 잘린 후에 왜 걸까요, 전화를? 그런 지인들의 병문안을 다 거부했는데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 정말 친한 사람한테는 어떤 비밀 얘기나 아픈 얘기를 잘 못하지만 정말 생명무지에 알지도 못하는 그냥 길 가다가 만난 사람, 버스 같이 탄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전화를 한 것일까? 그 점은 약간 좀 설명이 약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묘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스토리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의문점이 많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가 남녀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영화가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혹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 그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춘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에 약간 좀 부족한 점들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감상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그냥 뛰어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물론 저도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고 그 사람 자체를 볼 수 있을까? 요즘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사람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달라야 하잖아요. 내가 만약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나요? 나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게 아니고 나도 그 사람한테 특별한 게 아니죠. 서로가 특별하다면 그 사람의 특별한 무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나도 모르고 있는 나의 가치,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나의 가치라고 해야 되나 특별한 점들을 어떤 한 사람이 알아줄 때 굉장히 기쁘지 않을까요? 존재의 이유가 생긴 거잖아요. 이러한 점들이 이 영화에서 좀 말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로맨틱 영화를 어떻게 방송에 대고 감상을 할 것인가, 말씀을 드릴 것인가, 소개해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함이 있네요. 아직까지도 애매함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마무리하자면 그 결말 부분과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시작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개연성은 떨어지지만 밝은 느낌으로 이들의 회복되고 치유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자 관객들은 이 마리온 코티야르의 매혹적인 모습과 그녀의 그 섬세한 연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여성 관객들은 아마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또 이 남자 주인공도 굉장히 좀 뭐랄까 건장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육체미라고 해야 되나? 또 이분이 나쁜 남자의 이미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여성 관객들에게도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유럽 영화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한동안 계속 극장에 걸려있을 것 같습니다. 얼른 시간 되시는 대로 러스트 앤 본 영화 보시기 바라고요. 스토리 그 자체에 빠져들기보다는 그 인물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쪽에 더 초점을 맞추시고 관람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강신의 수다 로맨틱 시리즈 두 번째 녹과 뼈 러스트 앤 본. 자, 녹음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공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블로그 강신의 수다 포털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고, 아이블로그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방송 목록 맨 위에 보면 DJ를 알고 싶어요 그러한 제목이 뜨잖아요. 그걸 클릭하시면 이제 팝플러스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청취자 등록도 하실 수 있고 혹은 사연을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쪽을 통해서 또 저희 블로그로 타고 오실 수도 있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 블로그에 있는 5월달에 무슨 영화를 보셨는지 써주실 수 있는, 댓글 다실 수 있는 그 페이지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안녕히 계세요.